그런데 이 미실에게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뭐가 있는지 동료는 더욱더 끈덕지게 미실을 요구합니다. 중풍 걸려서 내일 모레 하는 상황에서도 예전 이 미실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쫓아냈던 미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이 참 매력 하나는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미실은 제 친동생 미생이랑도 밤마다 그 짓을 했습니다. 진짜 미친입니다. 이제 이미 권력의 맛을 본 미실은 동륜의 아이까지 가진 상태에서 진흥왕의 곁으로 갑니다. 미실의 권력욕은 이제 끝을 모릅니다. 이번엔 화랑을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이 진평왕이 미실의 8번째 남자가 됩니다. 당시 13살밖에 안 된 꼬마를 모시면서 이미 30살로 넘었던 미실이 어린 임금의 성교육을 담당하게 됐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건전한 교육이 아니라 아까까지 말한 그런 짓을 말하는 겁니다. 참 신라왕실다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여 년간 미실은 진평왕을 끼고 여러 화랑들과 관계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세종, 두 번째 사담, 세 번째 동륜, 네 번째 진흥왕, 다섯 번째 설원, 여섯 번째 미생, 일곱 번째 진지왕, 그리고 여덟 번째 진평왕까지. 사실 제가 가진 책에서 나온 순서대로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미실이 마음을 통하거나 몸을 섞었던 남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미실은 이미 진흥왕 때 한 차례 시도했지만 화랑도를 자기 밑에 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진평왕 즉위 후에 원화를 또 부활시키죠. 이때도 풍월주가 있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원화가 되어서 풍월주 위에서 화랑을 조종하죠. 사실상 나라의 왕권, 군권을 모두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랑을 이렇게 다루는데 왕실 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모든 여자들은 미실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심지어 진평의 어머니였던 만호 부인이라든지 또 왕후였던 마야 왕후조차도 미실의 발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라꼴 참 잘 돌아가죠. 이런 상황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하고 수나라와 외교를 했으니 대단하면서도 또 다행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랬던 미실도 어느덧 세월 앞에 늙기 시작합니다. 607년부터 그녀는 병석에 눕기 시작하는데요. 대략 환갑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권력욕에 세욕에 무절제하게 살아온 삶치곤 정말 오래 살았죠. 이때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킨 사람은 바로 미실의 찐사랑 설원이었습니다. 이 설원은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미실을 만나 섬기기 시작했고요. 미실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에 있어 원칙이고 또 법이었습니다. 미실이 그에게 풍월주가 되라 하면 남편의 자리 빼앗아서 줬었죠. 풍월주가 되라 하면 풍월주가 됐고 또 반대로 그 자리를 내놓으라 할 땐 군소리 없이 자리를 내놓고 아내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미실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설원은 그녀를 간호하면서 제발 이 병을 내가 대신하게 해달라며 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았을까요? 결국 그의 기도대로 된 것인지 간병하던 설원이 이 미실보다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안타까운 사례지만 한 집안에 보면 남편이 병으로 몸져 누워있는데 아내가 간호하다가 그만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 또 그 반대로 병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 가끔 가다가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미실은 생애 마지막에서 진정한 사랑을 잃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설원을 따라 세상을 떠났죠. 참고로 마지막까지 이 미실을 지켰던 설원은 화랑의 7대 풍월주, 앞서 세종에 이어서 7대 풍월주가 됐었죠. 사다음이 5대였고 세종이 6대였고 설원이 7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고종이 있습니다. 16대 풍월주에 오릅니다. 마지막 스토리가 조금 슬프고 또 아름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이 미실이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40여 년 세월은 왕실과 조정의 모든 중대사가 이 미실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왕실, 또 정상적인 권력이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녀가 맺었던 수많은 남성들과의 관계는 당시 신라 사회가 지금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인륜의 관점에서 볼 때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그런 관계만이 넘쳐났던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여자에게 뭐 왕을 비롯해 뭐 왕자 그리고 뭐 사회 지도층 남자들이 다 놀아났으니 그 세월 동안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을 견뎌내며 나라가 버텨낸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가히 경국지색이라 할 수 있었던 이 미실, 그녀가 죽고 나서야 신라 왕실과 조정 또 화랑은 조금씩 이성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길고 긴 미실 이야기를 끝내고 진평왕 가족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진평왕의 부모는 동륜태자 그리고 만호 부인이죠. 둘의 관계는 지소태후를 중심으로 각각 아들, 손자 그리고 의붓 딸이었습니다. 즉 촌수로는 조카와 고모가 되죠. 다행인 건 친고모가 아니란 점입니다. 부인은 마야왕후입니다. 복승 갈문왕의 딸이고요. 천명, 덕만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못 낳았어요. 아마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이 진평왕의 뒤를 이었겠죠. 그리고 이전에 백제사 이야기할 때 선화공주가 이 셋째 딸이다라는 게 그 선화공주 또 서동설화 해가지고 삼국유사에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에는 이 선화공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백제사, 신라사 볼 때 사실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삼국사기의 내용에서 좀 가상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죠. 두 번째는 승만부인입니다. 드라마 대왕의 꿈에선 이영하 씨가 이 역할을 맡아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죠. 역모를 일으켜서 덕만이 왕위를 승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픽션이고요. 사실 역사에는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마야 왕후가 죽은 뒤 후비로 들어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었다는 그런 기록만 남아있죠. 사실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뒤로는 화명부인, 옥명부인이 있는데요. 진지왕의 어머니 숙명공주가 이전에 위화랑의 아들 이화랑이 있었죠. 이화랑이랑 바람나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 어머니였던 지소태후가 이 두 사람을 인정해준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 태어난 두 딸입니다. 이렇게 커서 진평왕의 후비로 시집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골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도 순수 혈통을 의미하는 그런 대명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라의 골품제는 왕의 순수 혈통인 성골, 그 다음 진골, 그리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해서 3, 2, 1두품 하면 다 평민들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 개념이 언제부터 이렇게 확실시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박씨, 석씨가 왕을 하던 시절에는 이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성씨가 바뀌어서 이렇게 석씨로, 김씨로 넘어가진 않았었겠죠. 아마 뇌물마립간 이후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또 감히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 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거는 이전에 고대에 이렇게 신분제 또 17관 등 정하면서 이런 체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골, 진골은 좀 더 그 후에 이렇게 공고화된 게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진돗개나 풍산개 이런 토종개들의 순종을 지켜내기 위해 교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골라가면서 하는 걸 가끔 보게 되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다른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근친교배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동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그런 거라 치고 신라 왕실이 성골을 지켜내기 위해 같은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앞서서 보시면은 왜 이렇게 신라 왕실에 근친혼이 많을까? 그것도 삼촌이랑 고모랑 이렇게 결혼하고 참 우리가 그냥 글로 보기에도 참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지금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신라에서는 그 성골의 혈통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합니다. 고려 초에도 왕실에서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이 많았는데요. 그거 역시 순수 혈통을 보존하면서 외척의 양산이나 또 발호를 막기 위한 그런 고려 태조의 뜻이 컸죠. 자, 지금 성골 그리고 혈통 보존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보면 어출쌍생 성골 남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 진평왕은 쌍둥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두 딸 천명 그리고 덕만은 쌍둥이가 아니죠. 어출쌍생 성골남진이란 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나진 않았고 드라마에서 흥미를 가미하기 위한 요소로 부각시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신라왕실은 왕위를 이을 성골 왕자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성 역할에 대해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어쩌면 지금보다도 개방적이었을 삼국시대, 그것도 신라에서 왕위는 무조건 왕자가 이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는 조금 조선시대보다 좀 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골품, 특히 성골의 혈통을 무조건 지켜야 했기에 다른 나라에선 감히 시도조차, 아니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을 시도를 한 것이죠. 진평왕은 성골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 딸 천명 그리고 덕만 중 한 명에게 왕위를 물려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신라 역사는 물론 주변 어느 나라도 여왕이 등극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진평왕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왕위를 이으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진평왕은 일찍이 공주들을 마음에 두고 비교적 오랜 시간 왕위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되죠.